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영양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영양교육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영양교육 과목은 굉장히 어렵게도 공부할 수가 있고 또는 굉장히 쉽게 재밌게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를 쭉 해왔지만 이게 애매한 게 이과적인 부분이 한 65%, 7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문과적인 파트가 한 30, 40% 정도 되는데, 이 영양교육이 바로 문과적인 파트여서 애매하다면 애매하달까,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면 쉽지 않달까 하는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과목일 수 있는데, 면허증 공부를 위한 영양교육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아주 쉽게 잘 나오는 부분을 적중력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영양사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 이 영양교육에 관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 1교시에 14에서 15문제, 보통 15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 다 문제가 공개됐잖아요.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론들, 그 부분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업은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겠지만 기출 또는 예상 문제들을 방금 배웠던 이론에 대한 기출과 예상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당 이론을 듣고 해당 문제를 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잘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습과 복습이 있겠지만 사실은 예습은 좀 그렇습니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복습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복습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드릴 겁니다. 매 시간, 매주 시작할 때 그 전 시간이나 그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짧게 리뷰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매 시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앞에 썼던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하면 중요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적중률이 높은 것만. 그런 것들을 계속 리뷰하면서 복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크게 예습과 복습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리뷰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아주 지겹도록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2주짜리 수업이면 12주 동안 계속 리뷰가 가는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단순암기가 아니라 영양교육 과목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어서 이해를 통한 암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유사 용어나 이게 전부 다 외국 책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만든 거기 때문에 번역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출판사에 따라서 학교 교수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국어 어휘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액션, do 이걸 행동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어느 선생님은 행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는 행동과 행위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행동이나 행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다른 용어가 나오면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실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같은 뜻의 동의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익혀둬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반복. 왜 그러냐면 우리 과목에 나오는 용어들이 전공 과목이긴 하지만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이과 쪽 전공들에 비해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에 익숙해지지
지려면 역시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면 실제적인 예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양교육을 해야 된다.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양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고 엑스퍼트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 쪽에 종사하는 영양사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교육을 하러 갔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병원이면 환자 대상일 거고 환자도 외래 환자 따로 있고 입원 환자 따로 있고 그럼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는 각각의 요구 조건이 다르단 말이죠. 그 사람에 맞는 그 질환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밖에서 교육을 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건 좀 쉬울까요? 근데 아무튼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경로당을 갔다. 제가 한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따가 예로 많이 들을 건데 38개의 경로당을 한 달 동안 돌면서 하루에 한 2군데, 한 군데씩 돌면서 건강교육, 영양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로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뵙게 되는데 평생 만나서 이야기를 할 그런 물론 집에 계시는 부모님도 그 연배시지만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남의 어르신과 우리 어르신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교재로 교육이 안 되죠. 눈이 어두우시고 읽기 싫으시고 읽는 거 잘 못하시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글자가 보통 한글 폰트에 뭐 한 24나 32 정도로 그럼 A4지에 몇 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럼 핵심만 근데 핵심도 키워드 어려운 말을 쓸 수 있나요? 쉬운 거를 찾아서 그런 리플릿이나 이 책자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해서 나눠드리고 근데 보시나요? 안 보시죠. 그리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 다 사람들이 비슷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똑같으세요. 집중력은 50분 수업이라고 하면 한 20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20분 지나시면 이제 방바닥 그 문지를 읽고 계시고 들락날락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예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암기가 잘 되고 동의어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최대한 많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페를 활용해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제가 피드백을 굉장히 빠르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저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는 수업 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안 풀리는 거나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면 전부 다 이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의 개요가 처음에 나오고 이 영양교육의 개요 첫 번째가 영양교육. 영양교육은 뭐다? 개인이나 집단이 근데 교육은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영양교육도 교육이니까 일반 교육과 똑같거든요. 거기에 영양자만 붙은 겁니다. 그렇죠? 식품미생물학도 미생물학회 식품 붙은 거거든요. 전공마다 조금씩 간호미생물, 구강미생물 다 그 앞에다가 그것만 붙인 건데 교육, 영양교육도 교육이니까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거는 이겁니다. 행동의 변화. 이거 먼저 딱 숙지를 하시고 교육을 받는 목적, 교육을 받는 이유 우리가 왜 교육이 필요하냐? 교육은 행동의 변화. 무슨 행동? 바람직한 행동. 영양교육은 그럼 영양학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하게 하는 행동의 변화. 정크푸드를 좋아해. 짜고 달고 기름진 거.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하는 중독되는 맛이잖아요. 중독되는 맛. 그래서 실패가 없죠. 단짠에다가 기름진 거 이거는 실패가 없죠. 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 세 가지 맛이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하는 중독성 있는 맛이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몸에 좋으냐? 과유불급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되시니까 알겠지만 어느 한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먹는 게 결코 좋지가 않잖아요. 저도 식용과를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가르치며 공부하며 가르치고 계속 해오면서 느낀 건 딱 그거죠. 식품은 영양은 골고루 적당히. 딱 그거잖아요. 당뇨 식사도 그렇죠. 신부전도 어떤 식사가 됐든 간에 골고루 적당히지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야죠. 그것만 꽂혀가지고 막 먹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단지 그 효과나 부작용이 늦게 나타날 뿐이지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양교육은 골고루 적당히 먹도록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는 행동, 그 식행동의 변화를 주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식. 지식과 그 다음에 뭐죠? 태도. 지식을 전달을 하고 지식이 전달이 되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스스로 행동. 행동의 변화가.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KA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죠. KAB. 뭘 알아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태도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공을 했으니 어떤 음식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공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저거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내용을 아니까. 식품학의 그 성분의 영양학의 생리학의 대사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미생물학적인 요소까지 그 다음에 위생관리까지 우리는 다 통틀어서 배웠으니까 어떤 식품이 딱 나왔을 때 이걸 보면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좀 적게 먹는 게 좋겠다. 맛은 있지만 좋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멀리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영양교육 과목은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위해서지만 그보다는 공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영양 전문가로서 그렇죠. 면허증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전공 계통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내가 전공을 했고 국가공인 면허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 이 영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 전공자의 의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내가 졸업 후에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아주 전문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100% 전문적일 수는 없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르신들에게 가르칠 때 쉬운 용어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교육이고 그것도 지식의 전달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거기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어느 한쪽 음식에 꽂혀가지고 그 성분에 꽂혀서 막 먹고 있다면 그게 왜 안 좋은지 그걸 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 지식을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 내가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예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별로 안 좋다더라. 이거 계속 먹으면은 어디가 안 좋다더라. 칼로리가 너무 높다더라.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너무 높다더라. 그러면 이제 정크나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좀 줄여야 되겠다. 내가 여건은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연식품을 사다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태도를 유발시키고 행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건강한 식행동으로. 영양교육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교육의 이제 목적 and 목표. 목적과 목표는 나란히 지금 되어 있는데 목적이 좀 더 포괄적인 거고 목표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을 낮추자 하면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전체 성인 비만율을 2022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자. 그럼 목표가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작년에. 기출문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목적은 거기 단락을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영양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전문가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이입을 시켜서 이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적인 조언이나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비전문가들이 우리 외에는 다 비전문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영양 문제가 내가 있다면 너무 편식을 한 건 아닌가, 너무 불규칙한 식사를 한 건 아닌가, 너무 야식을 많이 먹진 않았는가, 야식이 습관이어서 끊으니까 끊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습관이 무슨 습관. 루틴을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지식을 전달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개선이 되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목표는 뭐다? 좀 더 구체적인 단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할까요? 당뇨의 새로운 환자들이 매년 6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영양교육의 목적은 뭐다? 올 한 해 당뇨 환자의 발생률을 낮춰봅시다가 목적이라면 작년까지 매년 60%의 그 당뇨 신환자가 생겼는데 올해는 2022년까지는 어떻게 당뇨 신환자의 새로운 환자의 수를 40%로 낮춰봅시다. 이 퍼센티지가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KAP, Knowledge, Attitude, 그 다음에 Behavior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행동의 개선. 모든 교육은 다 행동의 변화가 목표다,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동의 변화다. 그러니 어떻게 영양교육은 식행동의 변화로 건강유지. 건강유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한쪽 괄호 3번에 보시면 목표 달성을 통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알려주는 거죠. 너무 정크만 드시면 안 좋아요. 이게 맛은 좋지만 루틴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왜? 의외를 설명해 줘야죠.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만을 유도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드셔오셨나요? 나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가공육을 10살부터 지금 한 50 넘은 나이까지 매일 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체 계측과 식습관 물어본 것과 그 다음에 생화학적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혈당이나 혈중 지질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박박박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공육을 좀 줄이시고 5번 먹던 걸 한 3번 정도로 10번 먹던 걸 한 7번, 6번으로 좀 줄이시고 딱 끊는 거는 너무 힘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공을 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식습관을 고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완고한 게 이게 식습관 이거거든요. 제대로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자꾸 조금씩 변화하도록 하면 개선이 되겠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감염병의 시대지. 근데 이 특수한 이 코시국을 제외하고 모든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감염병은 우리가 다 극복했다. 코시국 이전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병균에 의한, 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은 이제 우리가 다 고칠 수가 있다. 이제는 뭐? 비감염성 질환. WHO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질병관리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CDC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비감염성 질환. 이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거. 근데 요즘 성인병이라는 말 잘 안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비감염성 질환. 전염되지 않는 거. 물론 누가 비만은 전염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싸울 뻔했었는데 아무튼 동맥경화라든지 심장혈관계통 질환이라든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3위가 다 이쪽 계통이잖아요. 혈압, 심장, 뇌혈관, 관상동맥 질환 뭐 이쪽이니까 이 비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염성 질환은 항생제나 뭐 이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비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운동 뭐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게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라면 제가 병원에서 당뇨 교육, 심혈관계 교육을 8년 이상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체중 조절만 시켜도 80% 이상이 잡혀요. 그거는 운동이라든가 식사요법이라든가 생활 개선 이런 것들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속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교육,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이 향상이 되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회적인 비용 내가 아파서 내가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비감염성질환, 만성을 빼먹었네. 네, 만성질환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로 병원을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겠지만 다른 큰 공단이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돈이 많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조금씩 다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주의 있게 보다 보니까 동네에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나 놀이터에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고 지났을 땐 몰랐는데 조금 운동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 떨어진 이후까지도 동네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한강시민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뭐다 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면 사회적인 의료비용,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된다. 국민복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영양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과정. 첫 번째는 물론 전체 다에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뭐 거창하게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했지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속한 그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집단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 취약한 집단이 어디가 있을까?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영양 취약 집단이라는 거죠. 제가 그 경로당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점이 있는데 하루 세 끼를 다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같이 사시거나 아무튼지 간에 요즘은 핵가족
사회니까 자식들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이고, 같이 살더라도 사실은 하루 중에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자녀들은 전부 다 일하러 나가거나 학교 나가거나 거의 없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시국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도 많은데, 일단 우리 영양교육 시간이니까 영양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하루 두 끼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혼자 먹는데 뭘 이렇게 다 차려놓고 열어놓고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것만 하나 정도 열어놓으시고, 그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보리차 말아서 막 이렇게 후루룩. 근데 그게 굉장히 소화나 흡수에는 안 좋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죠. 그럼 그걸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물 말아 드시는 건 어르신 위장 상태도 안 좋으시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시는데 잘 씹지도 않고 삼키게 되고 소화효소 분비도 많고 위궤관의 활동도 이렇게 어려운 말 말고 좀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그래가지고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꼭 씹어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은 끝난 후에, 식사 끝난 후에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문제. 한 20년도 더 됐는데, 제가 그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저희 은사님들하고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협업을 해가지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거를 배달을 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걸로 이제 논문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전체 소득주의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의 보건소와 협업을 해가지고 독거 어르신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신체 상태,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맞는 반찬을 만들어서, 자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실제로 대학생들이, 식용과 학생들이 만들어서, 학부생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를 보낸 후에 다시 어떻게 생화학적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굉장히 거기서 느끼고 공부한 게 많은 게 영양 문제 요구 해결. 요거 뭐냐? 피 대상자들이 내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건, 더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반찬 몇 가지보다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누군가 찾아와 준다는 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걸 또 굉장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교육은 이런 체계를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반복. 의약품과 식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생활을 하면서 전공자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이게 어디에 좋다,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화가 나는 거예요. 식품과, 여러분들이 영양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식품과 의약품은 굉장히 다르죠. 뭐가 다르죠? 얘는 역치가 달라요. 의약품은 역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까요? 낮다고 할까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가지고 도시지 사용량을 칼같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어른은 2알, 아이는 1알, 뭐 반알, 뭐 이런 식으로. 왜? 역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의약품은 민감한 거죠. 근데 식품은 내가 한 식품에 꽂혀가지고 1년 내에 365일 하루 세끼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확 돌아가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역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얘는 굉장히 낮은 거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기능성식품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먹으면 대본에 뭐 항암 효과가 있고 피부 노화, 무슨 노화가 방지가 되게 막 이럴 것처럼 막 광고를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가짜뉴스, 가짜보도,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들면서 막 화가 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없었던 식품들이 나오면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걸쳐가지고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좀 먹고 살만하고 뭐 저기 하고 그 뭐죠 저기 지나가면서 그 뭐예요 IMF 지나가면서 이젠 잘 먹고 잘 살자. 이젠 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하다못해 일회용품도 다 웰빙하자고. 웰빙 소리가 이때 제가 병원 근무할 텐데 웰빙 소리를 너무 짙게 들어가지고 그놈의 웰빙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화두가 바뀌었죠. 유행이 바뀌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 다음 뭐였더라? 힐링. 아시는군요. 힐링. 뭐 그렇게 다친 게 많은지, 뭐 그렇게 무슨 뭐 저기 한 게 많은지 힐링해야 된다는 거야. 힐링. 우린 다 힐링해야 돼. 그 다음이 뭐였죠? 이거 다 먹는 거랑 관련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거든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선천적으로 췌장이 안 좋아서 췌장에서 나오는 뭐죠?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선천적인 당뇨야. 그러니 너의 췌장이 건강하니 난 너의 췌장을 꺼내서 먹으면 내가 당뇨가 개선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글루코사민이라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요즘도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참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사다 드리는 효자 건강보조제였거든요. 글루코사민이 연골의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게 이제 거짓말로 밝혀져서 왜 거짓말이냐면 성분은 맞지만 그거를 연골에다가 바로 맞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였잖아요. 먹으면 아시잖아요.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장에서 소화효소에서 분자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쫙 장에서 흡수가 되면 그 성분들이 전부 무릎 연골로 쫙 헤쳐 모여 해가지고서는 연골을 만든답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생겼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였지? 힐링 다음에 디톡스. 뭐 독을 빼야 된다고. 뭐 그 다음에 뭐 로하스도 있었고 로하스는 한 이때쯤 있었죠. 로하스. 뭐 요즘에는 욜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국내 4대 일간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이 요즘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막 퍼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필요성과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영양교육은 반복. 왜 그러냐면 역치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는 교정이 되지도 않고 한두 번 가지고는 치명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진 않지만 아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수년 이상을 지속시켜 줘야지 어떻게 위에서 나오는 국민복지 향상,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몰랐거든요. 그냥 배만 불러오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선택의 어떤 여지가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만연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는, 잘못된 식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영양교육의 목적, 목표, 영양교육을 하는 의,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필요성. 한 장 넘겨서 필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뭐가 있느냐? 거기 한쪽 가로로 1, 2, 3, 4, 5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쫙 개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은, 우리가 또 시험 대비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험 대비로는, 다음 보기 중, 영양교육의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럼 뭐?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슬쩍 바꿔놓는 거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뻔합니다. 1년 번호를 붙여가지고 따따따따딱 나란히 있으면 이거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필요성, 조건, 장점, 단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공부 하루 이틀 하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영양교육은 왜 필요하냐? 인구 사회학적 변화, 그 다음에 질병 구조가 변화됐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방법이 변화가 됐고, 지금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산업, 식생활 환경이 변화가 됐고, 국가의 영양 정책도 개발이 됐다. 그러니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영양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목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다음 보기 중 영양교육의 필요성 중에서 인구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또 세분화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내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항상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문과 쪽 성향이 있는 영양교육 파트에서는 답이 2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기자면 2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이 좀 더 답에 가깝긴 해. 그럼 1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받으시면 맨 겉장에 과목이랑 주의사항 막 이렇게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선의 답을 고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출제자들이 이의제기 받지 않겠다. 왜? 주어진 5개 보기 중에서 2번도 비슷하고 3번도 비슷하지만 3번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고 되어 있고, 그게 이 문제의 최선의 답이니까. 객관식인데 정답 2개라고 우기지 말아라. 최선의 답을 고르라고,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라고 우리는 겉장에 명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포커스에 어떤 보기가 가장 부합하는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게보다 이 센스나 이 요령이 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렇잖아요. 1분의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선택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자, 첫 번째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입니다. 인구사회학적 변화,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우리가 많이 낳고 많이 돌아가시는 구조였어요. 그때는 한 집에 아이들이 3명, 4명, 5명, 6명 많이 낳고 어르신들도 함께 살고 있었고 대가족이었고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암이면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산다사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소산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중보건 시간에 나오겠지만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고령화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령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지금 고령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일본처럼. 자, 그러면 건강 수명.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라든가 이런 말을 안 하고 건강 수명이라고 해요. 뭐다? 평균 수명이 아니고 건강 수명이다. 평균 수명은 최대 수명.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가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이 최대 수명이라면, 건강 수명은 뭐다?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사고도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마신 것도 느끼고 피로해약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 수명이 건강 수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평균 수명이나 최대 수명은 우리가 뭐 80, 90 한참 넘어갔지만 건강 수명은 지금 73세인가를 목표로 해서 건강 증진 계획을 막 세우고 있어요. 아마 법규 과목에도 나올 거고 공중보건에도 나올 거고 아마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근데 요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자.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나 감량 쪽에서도 그러죠. 요즘에는 표준 체중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표준 체중이 어디 있어? 스탠다드한 체중이 어디 있냐고. 건강 체중이라고 하죠. 그 말은 뭐다? 체중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또는 저체중, 과체중으로 인해서 사망할 그들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가장 적은 체중이 건강 체중이죠.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령자들에 대한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교육을 하러 돌았던 38개 이상의 경로당 중에는 경로당도 있었지만 양로원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양로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로원이 아니라 굉장히 좀 럭셔리한 그런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양로원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나도 여기 들어 살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옷도 맞춰 있고 식사가 균형된 식사가 딱딱딱 시간 맞춰 제공이 되고 의사, 간호사, 체육시설이 상비되어 있고 뭐 그런 되게 청소도 다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퇴직하신 교수님들이거나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가서 영양교육을 하려니까 첫 마디가 안 나오는 거죠. 어르신들 죄송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늙어서 나 잊어먹었어. 괜찮으니까 하던 대로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데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알고 있던 것도 잊어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고령 사회에서의 영양교육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육과 위생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식생활의 사회화. 이건 뭐죠? 간편식, 외식. 이거 아시죠? HMR이라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얼른 말하면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간편식 같은 것들인데 가지고 가서 또는 그 자리에서 전자레인지 같은 거 살짝 돌려가지고 일반 식사처럼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HMR이라고 해요.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집에서 먹는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 만연하고 있는 인스턴트 식품 또는 간편식, 외식 이런 것들 즉석식 또는 반조리식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맞벌이라든가 핵가족화라든가 다들 바빠진 생활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식사 패턴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저녁 식사는 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젓가락질 하는 거 밥상머리에서 하는 그 예절, 매너 이런 것들을 배운 세대가 저희까지였는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밥을 먹거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이벤트성 식사 같은 것들이 가끔 있을 뿐이지 아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든지 3번 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식사가 없어졌다는 거죠. 특히나 책에 있는 1인 가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귀찮으니까 2끼만 드시고 또는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구마다 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를 대접하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그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려고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10시 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9시 반이었나? 되게 이른 시간이었는데
복지관 앞에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점심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벌써부터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식사가 그 줄 서서 드신 복지관에서의 점심 식사가 하루의 유일한 식사인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양 불균형 당연히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자취하는 1인 가구. 자취하는 1인 가구는 영양 불균형 올 수가 대충 먹고 막 서서 먹고 싱크대에 서서 먹고 막 이런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먹는 거죠. 대충. 뭐라도 알면 교육을 통해서 뭐라도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영양학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대충 먹진 않을 거예요. 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섬유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걸 아니까. 이 인스턴트 식품은, 이 세트 메뉴는 배달시켰는데, 세트 메뉴를, 이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칼로리에만, 왜? 빵이랑 햄버거 패티랑 야채는 있지도 않고, 감튀에다가 콜라, 교육을 받아서 뭔가 느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채소를 좀 먹어야 되겠다. 김치를 좀 먹든가, 하다못해 단무지를 좀 씹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이라도 좀 사다가 씻어 먹자. 초장에라도 찍어 먹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양교육은 그래서 어떻게 식구들 모두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로 있는 뭐가 있다? 질병 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비감염성 질환, 퇴행성 질환, 성인병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성인병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성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아에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소아 당뇨 교실, 소아 비만 교실, 비만 캠프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에서 구청에서 늘 하거든요. 그러니 질병 구조의 변화가 됐으니 영양교육을 통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지방 위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너무 칼로리 위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혈당도 조절되고 혈압도 조절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씩 태도가 바뀌고 조금씩 행동의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거죠. 급격하게 바로바로 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정보 전달 방법의 변화. 예전처럼 포스터 그리고 팜플렛 만들어서 접어가지고 리플렛 주고 이런 시대가 사실 요즘 아니죠. QR코드 하나 뜩 보여주고 찍어서 보게 하든가, 그러면 이제 뭐 가상현실로 막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SNS로 바이럴하게 막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그런 것들로 거짓 정보가 너무 넘치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닌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 광고를 얘기하면은 특정 업체가 나오나? 그럼 딴 걸 할까요? 잘못된 건강정보.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4대 일간지의 건강 헬스 파트의 기사예요. 제 SNS에 공유를 박제를 시켜놨는데, 아침 식사로 모닝빵과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죠, 왜? 치맥의 저주 뭐 이런 거. 그렇다 쳐. 뭐, 맥주와 치킨은 그렇다 치지만, 그런 기사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막 모닝빵과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왜? 모닝빵은 탄수화물이고, 그죠? 탄수화물을 씹으면, 알잖아요. 우리 침에 있는 타액에 있는 아밀레이즈, 프티알린 같은 것들이 탄수화물을 쪼개가지고 소화를 도와주겠죠? 기계적인 소화와 더불어서 구강 내에서도 화학적인 소화가 일부 일어나니까. 근데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효소들을 불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리플을 달았어요. 뭐라고? 위와 장이 없는 사람인가 봄. 모든 탄수화물의 소화를 구강에서만 하는가 봄.
이런 식으로 달아놨어요. 그런 잘못된 정보. 얼핏 보면은 과학적인 것 같지만 전공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세먼지가 너무 만연하니까 오늘은 삼겹살을 이건 삼겹살을 먹기 위한 피해죠. 핑계죠, 핑계. 왜? 미세먼지가 피해를 입히는 게 호흡기잖아요. 그러니 상기도, 하기도, 폐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삼겹살을 뭘로 먹어야 돼? 식도를 삼키면 안 되고 코로 먹어가지고 기도를 씻어줘야죠. 식도를 씻는 게 아니라 식도는 물만 마시면 씻어질 거고 먼지가. 그러면 폐에 삼겹살이 막 쌓여가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식품산업과 식생활 환경이 변화했어요. 그거는 앞에 있었던 이 식생활의 사회화나 그 식문화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리고 외식 사업이 국제화된 것도 이건 뭐다 전화 한 통이면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입맛대로 불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분이나 그 재료, 사용 재료 같은 것들이 우리가 늘 먹던 것이 아닌 다른 새로운 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먹을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영양정책,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그쵸.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식품들이 막 들어오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뚱뚱해서 100kg까지 갔었거든요. 작년 이맘때. 그랬다가 운동과 식사법으로 제가 이렇게 극적인 감량을 이루어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엔 뚱뚱한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패스트푸드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패스트푸드점이 막 들어오면서 그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사업 같은 것들 영양 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영양 플러스 사업은 조금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5번 국가영양정책개발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올게요.